윤혜자는 거실 테이블에 가지런히 놓인 접시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한지우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이었죠. 갈치구이, 된장찌개, 시금치나물까지. 평소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며 고마워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제주도 웰리스 리트릿 정말 좋을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지우가 샴페인 잔을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혜자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34년을 살아온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이 스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뉴스 보니까 어르신들이 길 잃으시는 경우가 많대요. 특히 새로운 곳에 가시면 더 그렇다고 하고요. 지우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휴대폰 꼭 잡고 다니세요. 그 말에 아들 강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혜자는 크리스털 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67이라는 나이가 거기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또렷했는데 가족들은 왜 자꾸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걸까요? 제가 편도 항공편으로 예약해드렸어요. 돌아오실 때는 현지에서 직접 예약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더 자유로우실 것 같아서요. 편도 항공편이라는 말에 혜자의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왜 굳이 편도로 끊었을까요? 보통은 왕복으로 예약하는 게 더 저렴하고 편리한데 말이에요. 저녁이 끝나고 혜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우와 강민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첫날 휴대폰 분실 처리까지 하면 서류 진행이 더 빨라질 거야.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엄마가 알게 되면. 알게 될 리 없어. 우리가 조심스럽게 처리하면 되잖아. 혜자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서류 진행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휴대폰 분실 처리라니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새벽 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였죠.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아 있는데 문득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혜자였지만 어젯밤 설거지하느라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낯선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자 지정 동의서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류의 대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작성할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았어요. 혜자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양보호자 지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진행될 수 없는 중요한 서류였죠. 그런데 왜 이런 서류가 집에 있는 걸까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우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자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본 지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 제가 인터넷에서 받아놓은 거예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봐서요. 요즘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도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혜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미리 이런 서류를 준비해 놓은 걸까요? 그날 오후 혜자는 오랜만에 절친 박미자를 만났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미자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며느리가 제주도 여행 보내준다며? 응, 그런데 미자야. 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미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도 항공편 이야기부터 요양보호자 서류까지 혜자는 자신이 느낀 모든 위화감을 털어놨어요. 혜자야, 나도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요즘 어떤 젊은 사람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교묘한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 미자의 말에 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가족이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혜자야, 너 혹시 변호사 아는 사람 없어? 한번 상담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 응, 예전에 내가 교감할 때 학부모 중에 법무법인 다니는 분 있었잖아. 장대성 변호사 말이야. 장대성. 혜자는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였죠. 예전에 혜자가 초등학교 교감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맞아, 장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이네. 혜자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밤이 깊어갈수록 혜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인데 이제 와서 가족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죠. 만약 정말로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자는 일찍 일어나서 장대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장 변호사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혜자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혹시 오늘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 변호사는 혜자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바로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오후 2시에 을지로에 있는 오래된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혜자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회색 치마 그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마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처럼 차려입었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예전 교감 시절의 당당함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다방은 예상했던 대로 옛날 분위기 그대로였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빨간 체크무늬 테이블보, 그리고 진한 원두 냄새가 가득했어요. 장 변호사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장대성 변호사는 7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제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혜자는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편도 항공편 이야기부터 요양보호자 지정 동의서,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의 은밀한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장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끔 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선생님, 상황이 심각하네요. 요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강남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죠. 정말 제가 의심하는 게 맞을까요? 네, 불행히도 선생님의 추측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보호자 지정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고 편도 항공편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휴대폰 분실 처리까지.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의 일부로 보여요. 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다행히 아직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셨으니까 늦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동산을 사회주택재단에 신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과 처분권이 재단으로 넘어가서 가족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죠. 혜자는 신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지만 장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일부는 무기명 채권으로, 일부는 해외 적립형 보험으로 옮겨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계좌를 확인해도 정확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져요. 무기명 채권이요? 네, 이름이 없는 채권이라서 소지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추적이 어렵죠. 장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혜자는 평생 교육계에만 있어서 이런 금융 지식이 부족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제주도에 가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죠. 어떻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박미자 씨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부탁해서 리트릿 센터에서 체크인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SNS로 모든 걸 확인하니까요. 혜자는 미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절친한 친구라면 분명 도와줄 거였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 모든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할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생님 가족들도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려고 할 테니까요. 늦어지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장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신탁계약서의 초안입니다. 사회주택재단은 제가 이사로 있는 곳이라서 신뢰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주거 지원이 목적이니까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감정에만 휩쓸리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해요. 장 변호사의 말에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감정보다는 이성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탁 설정 비용이 대략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제 수임료까지 합해서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에요. 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였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죠. 먼저 신탁 계약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현금 자산 이전을 할게요. 다방을 나서면서 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자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야. 내일 시간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내일 만나자. 전화를 끊고 혜자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집안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들렸을 소리가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혜자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게임의 주도권을 쥐겠다. 다음 날 오전 혜자는 장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을지로 한복판에 위치한 20층짜리 빌딩의 1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혜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장 변호사님,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망설이시면 더 늦어져요. 법무법인 로비는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각종 상장들. 혜자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조금 위축됐어요. 사회주택재단 신탁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젊은 여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사회주택재단에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죠. 선생님, 이 계약이 체결되면 선생님의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됩니다. 장 변호사의 설명에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넣었어요. 윤혜자.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중요한 서명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직원이 도장을 가져왔습니다. 혜자의 인감도장이었어요.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꽝.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운명의 주사위가 굴러가는 소리 같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후 혜자는 장 변호사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신한은행 강남점이었어요.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이라 직원들도 혜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VIP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혜자는 예금 잔고가 8억 원 정도 되는 우수 고객이었거든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혜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억 원은 무기명 채권으로 2억 원은 해외 적립형 보험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자산 이동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금 문제도 있고, 노후 설계를 다시 하려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도 불안하고 금융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혜자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미리 알려준 대로였어요. 1시간 반 동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자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혜자의 현금 자산 대부분이 가족들이 추적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은행을 나온 후 혜자는 미자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미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자야, 얼굴이 좀 굳어 보이는데 괜찮아? 미자야, 부탁이 하나 있어. 혜자는 지난 이틀간 일어난 모든 일을 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미자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말? 지우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응, 그래서 미자야, 내가 좀 도와줬으면 해. 혜자는 미자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미자가 제주도 웰리스 리트릿 센터에 가서 혜자인 것처럼 체크인 사진을 올리는 거였어요. 다행히 미자와 혜자는 키와 체구가 비슷했고 뒤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구별하기 어려웠죠. 물론이지, 당연히 도와줄게. 그런데 정말 화나는구나.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미자는 의분에 차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마워, 미자야.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미자는 당장 내일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웰리스 센터에서 혜자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로 했어요. 카페를 나온 후 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지우와 강민이 거실에 앉아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혜자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미자하고 만나서 차 한잔 했어. 혜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현관 전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었어요. 혜자는 방에서 편도 항공권을 꺼냈습니다. 지우가 미리 출력해서 준 것이었죠. 편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금가위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손자 생일 선물을 포장할 때 쓰던 것이었어요. 칙! 가위가 항권공을 자르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혜자는 편도 부분만 정확히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종이 조각을 투명한 유리 액자에 넣었습니다. 액자를 들고 다시 거울 앞에 선 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민은 오늘로 지우겠다. 그 말이 끝나자 혜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지만 이제부터는 실전이었어요. 혜자는 액자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펼쳐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미자는 제주도에서 자신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고 자신은 서울에 남아서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모든 것을 공개할 거였어요. 이제 누가 진짜 게임의 주인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처음이었지만 묘하게 자신감이 솟았어요. 다음 날 오전 혜자는 일찍 일어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까지.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오늘 출발하시죠? 지우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응, 점심 먹고 공항으로 가려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비도 아깝고. 강민도 덧붙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오전 10시 혜자의 핸드폰에 미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제주 도착. 웰리스 센터 체크인 완료. 사진 올렸어. 혜자는 미자의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혜자와 비슷한 뒷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드디어 힐링 여행 시작. 이라는 멘트와 함께요. 어머님, 혹시 제주도 가서 SNS 하실 거예요? 지우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기계치라서 말이야. 혜자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 2시 강민이 차를 빼러 나간 사이 지우가 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휴대폰 충전기 챙기셨어요? 응, 챙겼어.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여분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요즘 휴대폰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우가 건넨 충전기를 받아들며 혜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휴대폰을 분실한 것처럼 꾸미려는 계획의 일부일 거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강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주도 가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시거나 길을 잃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바로 달려갈게요. 지우의 말에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올지 뻔히 보였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혜자는 체크인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비행기를 탈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수속은 밟아야 했어요.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강민과 지우가 배웅했습니다. 혜자는 손을 흔들며 탑승장으로 향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보안 검색대를 지나자마자 다른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을 나온 혜자는 미리 부른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어요. 강민과 지우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5시쯤 혜자는 삼성동 아파트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과 지우가 중개사무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제주도에 간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부동산 매각 상담을 하러 온 거였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중개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강민은 당황한 듯 했고 지우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혜자는 중개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방금 전에 젊은 부부가 왔다 갔죠? 아, 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팔고 싶다고 왔는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미 신탁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신탁이요? 혜자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네, 사회주택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특히 여자분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중개사무소를 나온 혜자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제대로 작동한 거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이었어요. 엄마, 제주도는 어때요?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도착했어. 경치가 정말 좋구나. 혜자는 미자가 보내준 사진들을 참고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집에 관련해서 뭔가 처리하신 일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요. 엄마, 일단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벌써 당황하고 있는 게 목소리로 다 들렸어요. 20분 후에 지우로부터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어디 다른 곳 들르신 데 없으세요?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변호사나 그런 분들 만나신 적 있으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왜 갑자기 변호사 이야기가 나와? 아니에요, 그냥요. 어머님,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은 후 혜자는 호텔 로비에 앉아서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혜자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계좌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상대로 강민이나 지우가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아드님께서 전화하셔서 계좌 잔고 문의를 하셨어요. 하지만 본인 확인이 안 되어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혜자는 일부러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며느님께서 직접 오셔서 대리인 서류를 가져오셨는데 공증이 안 되어 있어서 처리가 안 된다고 안내해드렸어요.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에 혜자는 장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네요. 어제 오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신탁 관련해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아마 선생님 가족분들이 당황하고 계실 거예요. 장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더 기다려 보시죠. 아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과연 장 변호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혜자야, 내 아들이 제주도 웰리스 센터에 전화했대. 내가 실제로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센터 직원이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니까. 그런데 계속 확인하려고 하더래. 이제 정말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혜자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혜자는 강민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정말 제주도에 계신 거 맞아요? 강민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제주도에 있지. 왜 그래?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혜자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엄마,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와 주세요. 갑자기 왜 그래? 여행 중인데. 엄마, 제발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강민의 목소리가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혜자는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알겠어.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갈게. 전화를 끊고 혜자는 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제주도 알리바이 작전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혜자는 진짜로 김포공항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온 것처럼 연출해서였죠. 강민과 지우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머님. 지우가 달려와서 혜자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에서 진심보다는 긴장감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엄마, 여행은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그런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혜자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해요. 차 안에서 강민과 지우는 계속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혜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잠시 짐을 정리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사실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저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부동산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상하게도 아파트가 신탁으로 넘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탁? 혜자는 정말 모르는 것처럼 물어봤습니다. 네, 사회주택재단이라는 곳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고 해요. 어머님께서 하신 일인가요? 이제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혜자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했어. 강민과 지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너희들이 나한테 상의했니? 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요양보호자 지정 동의서 말이야. 그리고 편도 항공권으로 나를 보낸 이유도. 이제 강민과 지우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님, 그건 뭐야? 설명해봐. 혜자는 서랍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종이에는 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가계의 현금 흐름, 다른 한쪽에는 내 노후 현금 흐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우야, 내 회사 운영비가 월 2천만 원이지? 그리고 강민아, 내 대출 이자가 월 800만 원이고.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나도 바보가 아니야. 너희들이 내 재산으로 너희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혜자는 계속해서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내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 예금이 8억 원. 합해서 23억 원이야. 너희들 빚과 사업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지. 어머님, 저희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더 이상 그런 연출에 속지 않았어요.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했잖아. 요양보호자 서류도 준비하고 편도 항공권으로 나를 보내고. 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라. 혜자는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유리액자에 들어있는 편도 종이 조각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지? 내가 끊어준 편도 항공권에서 잘라낸 거야. 지우와 강민은 그 액자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내 항공권은 너희들을 위한 편도였구나. 나는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었지?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지우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봐. 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67년을 살면서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며느리 챙기기. 내 인생의 전부였지. 혜자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유산은 사람이 죽은 뒤에 받는 거라는 것도. 엄마, 나는 아직 살아있는 채권자야.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하는 거지,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혜자는 냉정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배신했어. 지우도 강민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이들 생각은 안 해요? 지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이 핑계로 내 노후를 담보 잡지 마라. 혜자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아이들은 내가 따로 챙길 거야. 부모가 할머니를 속이려 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강민과 지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곤경에 빠지게 된 거였어요. 이제 내 말 잘 들어. 혜자는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신탁으로 넘어갔으니까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현금 자산도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겼으니까 기대하지 마.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강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내 편도에서 내려서 내 왕복을 살 거야. 혜자는 일어나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야.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다음 날 아침 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강민과 지우와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혜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자는 거실로 나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선반에 있는 두꺼운 가족 앨범을 꺼냈어요. 25년 전 강민이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손자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까지 가족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혜자는 앨범을 펼쳐서 한 장씩 사진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의 결혼식 사진, 지우가 임신했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첫째 손자 아린이의 돌잔치 사진, 둘째 손자 준호의 100일 사진까지. 이 모든 게 가짜였구나. 혜자는 중얼거리며 사진들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고성능 스캐너였어요. 한 장씩 정성스럽게 디지털화했습니다. 모든 사진을 스캔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스캔이 끝난 후 혜자는 원본 사진들을 모두 모아서 방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로를 준비했어요. 원래 제사 때 쓰던 것이었죠. 이제 나를 떠나보내는 장례를 치를 시간이야. 혜자는 조용히 말하며 사진들을 화로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태워나가면서 과거의 자신과 작별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추억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태우고 나서 혜자는 빈 앨범을 다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투명한 비닐 포켓들만 남은 텅 빈 앨범이었어요. 그때 강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앨범 정리하고 있어. 강민은 혜자의 손에 든 빈 앨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사진들이 왜 다 없어졌어요?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했어. 원본은 어젯밤에 보냈다. 보냈다고요? 어디로요? 하늘로. 혜자의 대답에 강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나를 떠나보내는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야.
혜자는 빈 앨범을 강민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가족 사진을 채워 넣어라. 나 없는 가족 사진으로. 강민이 빈 앨범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투명한 비닐 포켓들이 바람에 넘겨지며 부재의 소리를 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은 다른 거야. 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아, 너는 언제부터 나를 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요양보호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고 편도 항공권으로 나를 보낸 게 뭐야? 강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혼자 너를 키웠어. 과외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걸 내가 댔지. 혜자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어. 너를 위한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요? 너는 이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고 해.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우가 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정말 나빠요. 그래, 너 정말 나쁘다. 혜자의 냉정한 대답에 지우는 더욱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 네. 너희들을 믿고 싶어서 눈을 감고 있었거든. 분명히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는데도 모른 척했어. 혜자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나 봐. 나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어.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요. 지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혜자가 돌아봤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속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어머님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강민이 물어봤습니다. 용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혜자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혜자는 가방에서 부동산 등기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미 집은 사회주택재단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현금 자산도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겼고. 엄마, 그럼 저희는?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면 돼. 어른이잖아. 혜자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아이들은 내가 챙길 거야. 아린이와 준호는 잘못이 없으니까.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교육비나 필요한 것들은 내가 직접 지원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이 말에 강민과 지우는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혜자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다시는 내 재산에 대해 기대하지 마. 그리고 나를 속이려고 하지도 말고.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혜자는 빈 앨범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관계도 이 앨범처럼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다 태워버렸어. 혜자는 일어나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지내자.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방문을 닫기 전에 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너희들도 각자 알아서 새 출발해. 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에는 강민과 지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빈 앨범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투명한 비닐 포켓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공허한 소리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 혜자는 부산행 KTX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강민과 지우의 상황은 예상했던 대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혜자가 집을 떠나기 전날 강민이 찾아와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했어요. 이달 말까지 15억 원을 갚아야 해요. 혜자는 짐을 정리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탁으로 넘어가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이미 내 소유가 아니니까. 강민의 얼굴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정말 도와주실 수 없나요? 강민아, 나는 이미 충분히 도왔어. 지난 38년간 말이야. 혜자는 마지막 짐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차례야. 그날 오후에는 지우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어머님, 회사 직원들 월급을 못 줬어요. 이미 2달째예요. 지우의 스타트업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 회사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야.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받은 돈이 20억 원이 넘어요. 이렇게 문 닫으면 모든 게 날아가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야. 혜자의 냉정한 대답에 지우는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준호 유치원비도 못 냈어요. 아이들 일은 내가 따로 처리한다고 했잖아. 혜자는 이미 아린이와 준호의 교육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설정해 놨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럼 힘들어하지 마. 당당하게 새로 시작해. 이틀 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우의 회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었어요. 신진 푸드테크 스타트업 맛있는 상상, 급여 체불로 노동청 진정. 기사 내용을 보니 직원들이 참다 못해 노동청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투자금 20억 원을 받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인터넷 댓글들도 혹독했습니다. 또 다른 사기 스타트업인가? 투자자들 돈 날린 거 아냐? 직원들 월급도 못 주면서 무슨 사업을 해? 강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어요. 강민 씨, 처음 약속과 다르잖아요. 수익률 연 12%라고 했는데 원금도 못 돌려받겠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미 1년이 넘었어요. 결국 강민은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사기는 아니었지만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였어요. 혜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어요. 지난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 씨 댁에서 관리비를 3개월째 안 내셨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혜자는 관리비를 대신 냈습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요. 하지만 강민과 지우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린이가 혜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할머니께. 저는 아린이에요. 할머니가 제주도 갔을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고 엄마는 맨날 울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 회사 뉴스 봤다고 놀려요. 그리고 아빠는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준호는 아직 몰라서 다행이에요. 할머니, 저는 다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요. 엄마가 울면서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는 화가 많이 나시죠? 저도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방학 때 할머니 계신 곳으로 가도 되나요? 엄마 아빠 몰래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아린이가 편지를 읽으면서 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혜자는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부산 영도에 작은 헌책방을 하나 임대했습니다. 정오서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이 뜬 시간이니까 인생의 정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책방은 2층 건물의 1층이었는데 2층은 작은 원룸으로 되어 있어서 거주 공간으로 쓸 수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는 작은 카페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KTX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혜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67이라는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한다는 게 무모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택시를 타고 영도로 향하면서 혜자는 스마트폰으로 아린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린아, 할머니도 너를 많이 보고 싶어. 방학 때 꼭 와. 할머니가 바다 보이는 예쁜 책방을 만들어뒀어. 거기서 함께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자. 할머니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혜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석 달 후 부산 영도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정오서실은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자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책방 문을 열었어요. 헌책들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 공간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혜자는 어제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 책들이 줄을 이뤘지만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코너도 따로 마련해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인 중학생 지민이가 책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들러서 책 한 권씩 빌려가는 아이였어요. 지민아, 어서 와. 오늘은 무슨 책 찾아? 저 어제 읽던 추리소설 다 읽었어요. 혹시 비슷한 책 또 있나요? 혜자는 지민이에게 맞는 책을 골라주며 웃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복잡한 계산이나 속셈 없이 순수하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 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 아린이에요. 반가운 목소리에 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린아, 어디야? 벌써 방학이야? 네. 오늘부터 여름방학이에요. 할머니, 정말 부산에 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 올 거야? 내일 KTX로 갈게요. 엄마 아빠는 모르게 혼자 갈 거예요. 혜자는 잠시 걱정이 됐습니다. 아린아, 혼자 오기엔 너무 어리지 않을까? 할머니, 저 이제 12살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보내줄 것 같아서요. 왜? 뭔 일 있었어? 할머니, 우리 집 정말 힘들어요. 엄마는 회사 문 닫았고 아빠는 재판 받고 있어요. 맨날 싸우기만 해요. 아린이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혜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알겠어, 아린아. 내일 부산역으로 할머니가 마중 나갈게. 시간 알려줘. 오후 2시 30분에 도착해요. 좋아.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혜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린이가 오는 건 정말 기뻤지만 가족 상황이 그렇게 악화됐다는 게 안쓰러웠어요. 그날 저녁 혜자는 아린이를 위해 2층 방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창가에는 바다가 보이는 의자도 놓았어요. 벽에는 아린이가 좋아할 만한 동화책 일러스트도 붙여놨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자는 부산역에 일찍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2시 30분 정각에 KTX가 도착했고 작은 가방을 든 아린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아린이가 달려와서 혜자를 안았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손녀는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아리나,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 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린이가 혜자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혜자는 아린이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책방으로 돌아와서 아린이에게 2층 방을 보여줬어요. 와,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본 아린이가 감탄했습니다. 아린아, 여기서 며칠 쉬면서 할머니랑 이야기 많이 하자. 그날 저녁 할머니와 손녀는 1층 카페 공간에 앉아서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정말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아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그랬어. 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그렇게 좋은 분인데. 사람들은 때로 어려울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엄마 아빠도 그랬던 거야. 그럼 할머니는 엄마 아빠를 용서 안 하세요?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아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고마워, 아린아. 하지만 내가 편을 나눌 필요는 없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사랑하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사랑하면 돼. 정말요? 응.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야. 더 많이 할수록 더 커지는 거야. 며칠 후 혜자는 아린이와 함께 서점 운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방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할머니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 67이라고 늦은 건 아니야. 저도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일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아린이가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헤어지기 전날 밤 혜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린아, 이거 받아. 작은 액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편도라고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만든 거야. 편도표에서 잘라낸 조각이야. 편도표요? 응. 처음에는 편도로 떠나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아니야. 편도도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거든. 혜자는 액자 아래쪽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로 왕복한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린이가 액자를 소중히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이런 여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다음 날 아침 아린이를 부산역까지 배웅하면서 혜자는 말했습니다. 아린아,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안부 전해줘. 그리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와.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저 방학 때마다 올게요. KTX가 떠나는 걸 지켜본 후 혜자는 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혜자는 레지 앞에 편도 액자를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메모를 붙였어요. 나는 오늘 나에게로 왕복한다. 그리고 책방 문 앞에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요. 저녁 무렵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책방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이 동네가 밝아졌어요. 책방 생기고 나서부터. 그래요?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책 읽으러 와서 좋아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날 밤 혜자는 2층 방에서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강민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린이가 전해준 말 잘 들었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저희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언젠가 당당하게 찾아뵐게요. 혜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각자 힘내자.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마. 문자를 보내고 나서 혜자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67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혜자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타인의 연민으로 쌓은 성은 비가 오면 먼저 무너진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쌓은 집은 어떤 풍파에도 견딘다. 나는 오늘 진짜 내 집을 완성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